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들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와 온 국민들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중국도 호응했다며 양국 관계가 외부 갈등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양국 합의를 통해 사실상 사드가 봉인됐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난징 대학살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난징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인 점을 감안해 성의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습니다. 당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국정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100장을 한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돈묶음 10개씩 5천만 원을 한 다발로 총 2다발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도 이현수 기조실장이 찾아갈 테니 만나보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 의원의 사무실 접견실에서 현금 다발이 든 서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배달한 이 전 실장의 진술과 당시 차량 내역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 씨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7일 녹음 파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내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선생님께서 경제 부흥을 내놨는데 먹힐 것 같다고 답합니다. 바로 이어서 최 씨도 경제 부흥은 괜찮다고 화답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기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 씨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한 겁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라며 반말을 합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선생님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전화 올릴까요라며 부하 직원처럼 깍듯하게 말합니다. 이 대목은 201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추운 날 또 방송하려고 모여드신 우리 팟캐스트 전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개망난이 아니기 바랍니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제가 어쩌다가 개망난이가 됐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셨죠. 대학교 때 그 교수님에게 했던 짓.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개망난이가 벗겨지는 그날 야수님은 인생을 갱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망난이 되는 거예요? 서망난이. 잘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여전히 이분은 엄마가 돼 있을까요? 아빠가 돼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4년 동안 엄마였던 바로 이분 유엄마 유명종님.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새해는 좀 바꿔봅시다 우리. 뭐로 바꿀까요? 이제 아빠로 다시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 저분은 새가 날아든다 있어가지고 일종의 야구로 말하면 포수 같은 거예요. 저는 투수고요. 그리고 일루수가 지금 야수님 뭐 이렇게. 무슨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몰라서. 모르는구나. 네. 자, 새날에 치어리더라고 말하면 화내시겠죠. 치어리더 아니에요. 이분은 중교수입니다. 마차님. 그래도 치어리더가 되고 싶은 마차입니다. 학교 때 치어리더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하시는 짧은 치마에 부츠 신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기수단. 기수단. 펄럭 있는 옷 입고. 네, 기수. 깃발 드는 거. 깃발 들고 돌리고. 마스게임하고. 날씨가 엄청 춥고요. 이제 우리 새가 날아든다는 뭐 휴가 이런 건 없지만 왜냐하면 방송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쉰다거나
또 날마다 방송하시는 분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저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됨됨이랄까요? 진정성을 봤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 뭐 이런 걸 내놓고 예.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휴가 안 가면 혼을 내니까 서류상으로는 휴가를 내놓고 청와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분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는 거,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는 거를 진정성이 사라진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노트북을 들고 집에 가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과도한 주인의식. 정말 내일처럼 하는 건 좋은데 꾸준하게 일을 하려면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대통령이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고 밝혔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제 여름 휴가부터 사실은 총리가 휴가를 내놓고 어쩔 수 없이 총리가 일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들도 그런 것을 아마도 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요. 네. 어차피 휴가 갔다 와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직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사실 뭐 청와대 이렇게 겉에서만 봐도 건물 몇 개 안 돼요. 그 안에서 나라의 국정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그런 와중에 쉬라고 그러면 이건 쉬는 게 아니지 본인들은. 하긴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누가 쉴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도 쉴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쉬어요. 중앙지검만 모시지.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 그렇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쉴 때는 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한 번에 10cm를 못 나가도 1cm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 뭐 일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쉴 때는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강구하니까 청와대 직원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그냥 쉬세요. 쉴 때는. 노트북 갖고 가지 마세요, 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숙련된 인력들이 나중에 몸이 아프면요. 오히려 국가적 손해예요. 예. 그 최민희 의원이 하신 말씀인데 본인이 스타일로 보면 열심히 일했을 것 같잖아요. 하루도 안 쉬었을 거야. 4년 동안. 근데 결국에는 보좌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뇌외 이상이 왔다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손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일 중독이란 말은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칭찬받는 분위기예요. 저 사람은 일을밖에 모른다.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골병드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경쟁에서 떨고자 나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쉬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자.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많고요. OECD 최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분들한테 정부나 기업이 일을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일이라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자는 기조이기 때문에 청와대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며 쉬어라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그런 문화가 결국은 만들어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좀 특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규적인 방송사라고 하면 누가 대타로 이렇게 방송도 진행해주고 다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PD 작가들이 있어서 그중에 한 명 빠져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가장 시급한 곳은 새가 날아든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방송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중국을 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역대급 규모의 최고의 사절단들을 대동하고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은 가서 보니까 난징으로 가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뭐 중국 동포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추자연 씨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 2주 후에 편집이 돼서 예능에서 다시 그 장면이 나올 테니까. 예. 그리고 그 난징이라는 지역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예. 난징 대도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때마침 이게 기념일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 첫 번째 방문지를 이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로만 봤는데 그 난징 대학살에 대한 그 중국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영화화시킨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지진
때 많은 인명이 다쳤던 그 사건하고 광동 예. 지진이요. 그리고 난징 대학살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여러 작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 관련해서 자세하게 공부한 적은 없는데 영화로만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그 대학살이라는 세 글자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잔인함들이. 그래서 그 찾아보시면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행보는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하나의 행보마다 정치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난징을 들르고 그 다음에 북경을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충칭을 들을 거거든요. 이 세 개의 도시들의 갖고 있는 의미는 북경은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고 국가 원수로서 서로 만나서 우위를 다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만 이번에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방문한 난징이고요. 그 두 번째 충칭입니다. 그래서 난징이라는 부분은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난징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학살을 했고요. 그 학살을 피해서 사람들이 공습을 피해서 대피하다가 사실은 방공호에서 질식해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비참한 도시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난징을 방문한 것은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맞아서 사실은 중국인들의 마음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했던 그 액션과 비슷한 겁니다. 중국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중국의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그 장소를 방문해서 그 멘트를 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싸우고 동맹 관계였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중국 전체 인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런 굉장히 이 따뜻한 행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북경을 거쳐서 충칭을 가는 부분은 충칭을 간다는 것은 이제 거기는 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소재지였어요. 그래서 김구 주석이 있었던 임시정부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항일 정신을 중국인과 공유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충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 있고 하니까 그 업체의 격려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국가 원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방문하는 도시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모습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계속 주목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진핑이 이번에도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드에 대한 보복, 북한 해법에 대해서는 쌍중단,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기류의 방송들을 지금 전체 방송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과연 얻어올 것은 무엇이냐? 얻어올 것은 없다. 서로 그냥 악수하고 말로만 합의하는 선언을 끝낼 것이다라고 언론들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미 맞춰져 있는 거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언론들 입장에서는 쌈박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갈등 관계를 자꾸 만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좋아요. 네. 서로 간에 이익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번 그 중국 방문에서 첫날 오늘 그 행보 있잖아요. 독립유공자 후손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립유공자라는 게 누구랑 싸운 거예요? 일본이잖아요. 중국한테 우리도 당신들이랑 똑같이 일본이랑 싸운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죠. 사람이 친해지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적이 되면 그 적을 두고 있는 두 명은 금세 친해지는 법이거든요. 네. 김진성 독립지사, 김동진 독립지사, 그다음에 김산 독립지사의 그 자손들, 아들, 딸, 손자 뭐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갖고 있는 보훈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예산으로 반영됐잖아요. 네. 역대 최고로 반영됐는데 보훈이라는 게 북한과 싸우다만 생긴 게 보훈이 아니고요. 일본과 싸우다 이것도 보훈이고 공익을 위해서 누구를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다 보훈입니다. 연설을 하셨는데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신 후손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한중 우호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는 바로 그런 중국 방문이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법원이 의심스러울 정도. 김태우의 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은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분도 익숙하고요. 네.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역할과 관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말을 짜내다 보니까 이상한 말까지 나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김관진 장관을 이제 구속적 부심으로 이제 석방하면서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일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김태효 씨를 구속한다면 김관진을 석방한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는 정말 큰 무리수를 하나 빡 찍어놓고 이제 김관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일을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하면 안 되는 논리를 쥐어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법원이 방향성은 맞거든요. 구속을 가급적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것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수년 동안 굳이 꼭 구속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마치 죄가 없는 척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회적 흐름이. 우리가 순수하게 선의로 법원들의 어떤 이런 식의 영장 발부에 관한 건을 선의로 받아들여서 꼭 굳이 유죄가 나기 전에 구속해야 되니?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뭐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라고 자꾸 그걸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이제 정권 뭐 권력 이렇게 관련돼 있는 범인들에 있어서는 풀어놓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그냥 풀려가지고 지들끼리 계속 말 맞추고 입 맞추고 또는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안 했다고 해, 했다고 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는 거라고. 제가 이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기함을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푸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대체로 이거 좀 법관으로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가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심부름책인 것 같아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다른 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이게 뭐죠?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그러면 김태효 씨도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적시가 된 거죠. 그런데 관련된 공범이 누구예요? 김관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사람은 이명박이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은이니까 빼놓더라도 자 김관진입니다. 그럼 이 국가의 중요 기관장들이 관련된 사건인데 김관진을 구속하지 않았다라는 논지로 김태효도 그래서 구속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판사가 얼마만큼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냐 하면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대체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법정에서는 대체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우리 민정수석이 좀 흥분하시고 계신데. 화가 나요. 저는 화가 나는 게 혼날만 하네.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대한민국의 집시법만 위반해도 영장 청구해서 막 잡아가잖아요. 잡범들도 잡아가요. 길거리에서 폭행해도 잡아가요.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은 한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아니 그러면 피의자가 역할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고 주동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조폭들 사건이나 단순 그 사기 사건이면 이게 뭐 혐의 사실 및 피의자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할 수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게 정부가 직접 그 조직적으로 그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 사건의 그 무게를 봐서라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당연한 거죠. 맞아.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만큼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법적인 논리로만 보면 대한민국 판사가 장시호 2년 6월 때렸죠.
법정 구속했어. 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은 1년 6월 했는데 예. 판사가 2년 6월을 했어요. 그만큼 죄의 질이 중하다. 이 사람은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장시호보다 수백 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지를 피는 거거든요. 기각 요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각요정. 지금 김재철, 정유라, 추명호에 이르기까지. 정말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검찰이나 법원 둘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같은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야. 법을 바라보는 어떤 정도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요, 김태우의 구속영장을 심심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법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검찰이 칠 때는 더구나 정치적인 배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 안 한다 하지만 흐름상 김태우나 김관진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여론의 힘을 받지를 못해요. 반대 세력 쪽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무리했지라고 할 테니까 상당히 많이 맞추어 놓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법을 놓고 법원은 생각이 달라. 난 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같은 법인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진짜로 석방요정이 돼버리는. 기각 요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석방시켜주는 아. 그런 사람들은 뭔가 계속해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비슷한 건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솔직히 전병훈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애매해요. 상당히 뭔가 짠 맞춘 느낌이 좀 나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끼워 맞추면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19대 국회에서 그 산업위에 있는 여러 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업부 산하위에 있는 공기업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 입법을 했다는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그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을 정말 달달달 볶으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19대 국회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결론이 나오냐. 증거불충분이에요. 지금 전병헌 의원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시범 케이스인데 예.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네. 그 돈으로 여행을 갔네, 뭘 받았네, 막 이모티콘을 뭐 얼마나 받았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모티콘.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솔직히 궁금한데 하나는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해줘 이런 혐의래요. 후원해달라고 하는 게 후원 받았다는 게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기재부에다가 e스포츠에 지원 좀 해줘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풀려나는 거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의 헛발질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후원하지 마 또는 지원하지 마 그러면은 탄압이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았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놓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민정수석 말씀하십시오. 예. 검찰 입장에서는요. 전병헌 수석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다가오는 이명박 구속 수사를 위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도 우리는 쳐. 하물며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을 우리가 못 쳐? 이런 이야기를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구속할 거야. 라고 들이밀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거 잘못이라고 봐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나 이명박 정권의 그 최고 권력자들의 비리 문제, 국기문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요. 법원의 원칙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은 법으로 보장하기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아요.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구속할 사유가 아니면 구속하지 말라라고 배워요. 배울 때.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배웁니다. 법을 배울 때.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 법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구속해야 될 사안이 있고 구속하지 않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검찰이 나 같은 일개 무지렁이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무리하게 전병헌 수석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김태호, 김관진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속을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검찰에서 들어온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영장들을 계속 기각하고 있어요.
영장이 청구된 것이 그대로 승인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박근혜 정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우병우는 철저하게 지금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김태호 영장 청구가 무산됐을 경우에 범국민적인 저항을 법원이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이 이것을 참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도 탄핵하고 파면시켰어요. 거의 나라를 다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갖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판사들만 지금 법원만 사법부만 비껴나 있는 거예요. 이런 권순호나 이런 판사들이 정말 순수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 않는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다고 해도요. 아니 원래 그랬으면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원래 그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병우예요.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의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해준 사람이거든요. 검찰 출석을 5번 했고 우병우가 최근까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2번 했는데 이번 지금 3번째 청구가 들어가는 건데 교육감 또는 과학계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됐는데 그 판사가 다시 3번째 영장 청구의 전담 판사가 됐다. 의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뭐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아무런 의도 없어요. 우연이다. 그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 또 그 판사가 걸린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잘 됐다. 왜 잘 됐냐? 그 부담을 갖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AI가 아니야. 마치 부태조사 옛날처럼 구속시킨다 아니다를 계속 저울질 하는데 내가 2번째 영장도 기각을 시켰는데 3번째 영장도 기각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우리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분명히 또 이거 기각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미리 막 사람들이 막 독을 품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러면 아무리 심리적으로 간땡이 큰 사람도 이번에는 구속영장 쳐야겠다. 발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명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판결 때문이든 뭐 다른 문제 때문이든 어쨌거나 이 정치적으로 크고 싶은 생각이 없는 판사가 불필요하게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한대요.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요. 뭐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몇 호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불리웠어요. 일부러 공무원들 이름 밖으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권순호 판사는 너무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름이. 근데 사실 3번째 정도까지 되면 본인에 대한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그 뒷배경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연관검색어에서 우병우하고 권순호 그 연관검색어에서 서로 하나라도 빠지면은 네이버가 탄압받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사실 하루를 늦췄거든요. 24시간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13일로 잡혔어야 정상인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13일로 잡혀야 정상인데 권순호 부장판사를 뺑뺑이를 돌렸대요. 본인들 말로는. 자, 뺑뺑이를 돌려서 권순호가 딱 지정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스케줄이 바빠. 도저히 13일 날 못해. 그래서 14일 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법원 논리는. 지금 방송 나가는 오늘이 이제 영장 심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또 12시 넘겨가지고 또 뭐 새벽이나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법조계에서도 와 이거 정말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이 개망란이 죄송합니다. 개망란이 같으냐 하면 개망난이 이거 떼서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야수스럽냐면 아니 이 서울중앙지법원 지방법원의 논리가 얼마나 박근혜스럽고 이명박스럽냐 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권순호가 뺑뺑이 돌려서 13일 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이 사람이. 영장을 심사를 해야 될 스케줄이 밀려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14일? 그럼 뺑뺑이를 다시 돌려야지. 안 그러면 그 옆에 토스하든지. 그렇게 한가한 사람한테 토스하든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지명해놓고 이 사람이 바쁘니까 그래 하루 더 미뤘다가 할게 하고 사실은 자 봅시다. 솔직하게 영장 실질심사 한다는 것이 하루가 더 미뤄지면은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피의자한테 유리해요. 변호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늘어나요. 24시간이. 그런데 이게 법원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법원들이 제정신이냐고. 이 사람들이 과연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들이 양심을 걸고
형평성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진짜 돼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왠지 권순호가 나올 때까지 컴퓨터 뺑뺑이를 돌린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몇 명 되지 않지만, 예. 판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3명이면 30%거든요? 3분의 예. 1? 딴 사람이 나왔어. 3번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권순호가. 네. 확률적으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는요, 정치권에 있는 적폐들, 두 사람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치권 적폐. 이우현. 야, 이분 좀 액티브 활동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뇌물 드시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탈이 나셨네.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하니까 나아파요. 갑자기 아파. 검찰에 나오라고 하니까 또 그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그 수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검찰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버려.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분? 글자 그대로 배째라 음. 하는 그 배째버렸네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바로 이런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때 뇌물 공여자한테 만나가지고 야 나한테 준 7천만 원 차용증 쓰자. 너무 막 아니, 근데 그게 걸려버렸어. 아니, 근데 그러면 이우현은 이건 명백하게 구속사유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 수술 받아보면 어떻게 해? 나 포경수술도 아니고 진짜. 아니, 근데 수술을 받은 거는 아니고, 어. 심장혈관 질환 및 시술을 이유로. 자, 시술? 심장혈관, 아니, 시술이면은요, 뭐냐 하면, 이 허벅지 대동맥에 관을 꽂아요. 아 시술이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스탠스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혈관 촬영하는 동맥 안으로 쭉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시술이거든요. 아픕니다. 아프죠.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 시술 받고 나면 3일 동안 꼼짝 못해요. 대소변 받아내야 돼요. 그게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우현뿐만 아니라 뭐 원유철, 원유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원유철하고 원균 저상화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야, 씨가 대단하시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상인가? 거기도 한 번일 것 같아요. 정말 닮았어, 정말. 피를 못 속인다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줄줄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어차피 이 사람은 구속돼요. 이걸 국회가 방탄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 최경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왜 이걸 잠깐 뭐 시술 받는다고 그래서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무대기로 뭐 하루 차이로 막 소환되고 이러는 거에 묻혀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단독샷 받으면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 그 영화에서 저는 실제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범죄자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영화나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고가 굉장히 이게 좁아져요. 단기화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라도 넘길 수 있으면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거 알죠? 저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젊었을 때 이제 뭐 경찰서 유치장이라도 갇혀본 적 있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싸우다가. 근데 갇힌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영어의 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처먹고 막 이제 서로 사과 안 한다고 하다가 파출소에서 계속 이러시면 경찰서로 넘기실 겁니다 해서 넘겨 술 처먹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호기롭게 경찰서 유치장에 딱 들어갔는데 술이 깨잖아요. 그때부터 엄청 회의를 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에 갇혀있다는 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거 하루 이틀만 갇혀있어도 미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유치장에서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와서 이제 누가 보호증 쓰고 막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 찌질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7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전화를 하면서 대포폰을 지금 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포폰이 원래 이 사람이 2015년 3월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종북, 또 보이스피싱, 또 불법 도박,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른발했네. 잘 안 해요. 잘 알고 있네. 잘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안타까운 게 안타까우세요? 네. 속마음이에요? 아니요.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이 양반이 안타까운 게 아니 이 심장혈관 수술을 심장혈관 이상에 따른 그 질환에 따른 시술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차라리 처벌을 받지. 저거 시술 받다 잘못하면 죽거든요. 볼 뻔했네. 그거 받지 마. 그냥 약으로 치료하시고 근데 애지간하면. 이게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까지 밝혀진 것만 20여 명인데. 네. 그리고 꼼꼼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한테 받은 2014년에 1억은요. 수표나 현찰 둘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로로 받습니다. 오, 유로? 정치 세력 중에 저는 그 서로 간에 정신적 격차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 이쪽 분들 중에 다는 아닐 거야. 솔직히.
근데 친문 정도 되는 분들은요, 일단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감시론도 있었지만 이런 돈 주고도 못 받아요. 성향상 돈 받아놓고 뭐 해줘야 되잖아. 돈 뇌물은 그런 거야. 네. 대가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우현 같은 사람만 해도 받은 돈의 규모가 12억에 13억 원이에요.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일단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해먹자. 이 방식으로 그냥 한 번씩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쪽 애들만 해도 막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고 또 그쪽 어떤 그런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해먹고 나라가 다 그렇게 거덜나 버리는 거야, 알고 보면. 네. 그렇지만 또 뻔뻔하게 이런 인터뷰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방선거 때 한 명도 공천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경선 붙였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다 경선 붙였습니다. 비굴한 짓 한 적 없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해요. 남양주시 의회 전 의장한테 공천 현금으로 5억 원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네. 경선은 그냥 자기들끼리 일종의 쇼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시면 이 사람이 이심이 작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구 내에서 이심이 작동해서 A 후보가 되게끔 헛기침만 해도 이 사람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뭐 약체 있는 어떤 후보가 경선을 붙였다고. 아니, 이럴 수도 있어. 경선은 붙이긴 붙였는데 당연히 될 걸로 인식되는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 하나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당 신분,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 한번 명단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불러. 네, 지금 이우현 의원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우현 의원도 있고, 최경환 의원 지금 그 검찰이 그 체포 동의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온유철 의원, 엄영수 의원, 이현재 의원, 김재원 의원, 이완영 의원, 홍일표 의원, 황영철 의원. 다 10명.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서 몇 명이 더 있는지 지금 불확실합니다. 토탈 하면 네. 20명이 넘는 네.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강원랜드 그 관련된 사람들 포함하면 20명이 좋게 넘어요. 예. 그러면 이 수사하기도 사실 벅차겠네. 검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뒤져보면 이게 시간을 갖고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 저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깨끗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단순 보궐이 아니라 거의 20.5대 선거가 될 수준이 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뭐 트렌드에 업혀가는 건지 홍준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그거 없애야 된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지. 자유당에 나만 하는 의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의원이 수술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같이 묻어가려고. 왜 진짜 원샷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창피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니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 의원 씨. 저분은 그 시술 받다 죽어요. 저 유명정님은 엄마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박애 정신이 있어. 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그렇지. 처벌받고 말어 그냥. 아무리 죄를 진 개새끼라도 생명 소중하다. 그렇죠. 자, 짧게 국민의당의 박주원 이야기를 잠깐만 합시다. 지금 전체적인 거는 엄청난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은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안철수만 지금 피보는 거예요? 박주원 씨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난 아니야 라고 말한 이유가 그 모습이 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한과 반한이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사기랄까 길을 꺾고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친안철수인 박주원의 비리를 터뜨렸는데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이용주다. 뭐 이런 느낌까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박주원 자체가 보여준 모습은요. 우리나라 정치사의 가장 비열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건 그렇죠. 15노치도 일단 네.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중요 부처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에서 정보를 다루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정보를 컨테이너 박스로 모아두고 정보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씩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떠올리는 게 누구였냐면 한상률이었어요. 한상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서. 그 한상률이 역시 수집가, 정보 수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세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무슨 이런 식의 찌라시나 나올 법한 무슨 비자금 이런 거 갖고 있을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두고 있다가 정치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한테는 한상률이는 노무현 대통령 잡을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는 거고 박주원이 이런 사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들이 또 다시 취재진들에서 이렇게 들통나는 우리 소위 뽀록이 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비열한 게 이런 방식이라고 봐요.
나는 현행법에 지금 저쪽될 게 하나도 없어. 공소시효도 지났어.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 이런 거 하나 터뜨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보, 2보, 3보 쭉 해서 최소한 15개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면 이렇게 답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특종은 그런 개념이에요. 특종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지원은 혼자만 계속 자기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난 DJ라고 특정하지 않았어. 근데 알고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 쉴드가 전혀 안 먹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겠죠.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어요. 최고위원 내려놓으면. 누가 다시 받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봉쇄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싸움에서 최고위원을 내려놓지 않는 게 이 정치권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왜 그 김광수 의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한 사건 났었잖아. 뭐 여자분 해갖고. 그렇게 전국에 한번 들썩거렸지만 외국 갔다 오고 잠잠해지니까 이번에 뭐 반안철수 선봉에 서 계시더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나 이런 거리가 났을 때 버티면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이런 비열한 공작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 한번 걸어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녹취록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15일에 녹취록을 밝힐 거라고 일단 발표는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통화들 중에 녹취록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대단한 녹취록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봐요. 주성영이나 주성영 보좌관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박주원은 김대중 대통령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그중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특정해가지고 DJ 비자금이다라고 찝어줬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박주원이가 이게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검찰에서.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었죠. 예.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무엇이 있었냐면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식적인 기구로. 네.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뭐 하던 곳이냐면 이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이 정보를 가공한 것을 갖고 정치적인 공세를 필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던 곳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보 조작의 최전선에 있던 것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취득을 했다. 그리고 사실 확인 관계를 거치느라 2년여가 걸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를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죠. 검찰이 그거를 갖고 기획해놓은 정보를 갖고 가공해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터뜨린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다른 방송 시간에서도 나왔지만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올해 7월 달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 검찰에 있는 이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 간단해요. 뒷조사나 하러 다니고 심부름센터나 하고 국정원하고 똑같이 국정원 국내 파트처럼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라는 거죠. 이거는 대검에서 그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만들어낸 정보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협의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주원이 13일 방송하는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소명 이야기 일단 들어본다 개념에서 표현을 참 어린아이가 오줌이 마려워서 길거리 어디에 쉬겠다고 집 나가라고 몽둥이질을 했어야 되겠는가. 몰라? 적절한 비유인가요? 글쎄요. 그러면서 검찰 임무수행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10여 년이 지난 기억이 없는 일을 충분한 소명 절차나 조사 없이 언론 보도 하나만으로 당원권 정지로 재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재직 당시 나는 열심히 죽어라 이런 죄밖에 없다. 공작. 그러니까 공작. 개새끼. 에이씨. 삐 처리해주세요. 뭔 삐처리까지. 소송 들어오겠다. 이미 본인의 말로 삐처리가 됐어요. 어쨌든 박주원 최고위원 참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최소한 자기 색깔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늘 방송 이야기 보면 자유한국당 애들 정치 소신이 어딨어. 국민을 위한 게 어딨어. 뇌물 10수억 원씩 받아 처먹고 사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최소한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어중간에 그 국중주의다 보니까 그런 잡탕들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정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념을 탈피하자 그러는데 사실 이념 탈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민주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걸고 있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뇌물 안 받고
자기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게 이념이라면 이념이겠죠. 좌파나 우파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우파들. 그러면 진짜 우파라고 불러줄 수 있죠. 보수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보수가 나와야 되죠. 페이먼트가 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저도 이제 오늘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뭐 라면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라면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라면, 특히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으로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짓을 저지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짓 아니면 정책. 짓으로 봐야 돼. 짓으로. 박근혜 부러웠구나. 아니. 왜냐면 만약에 법적으로 나한테 누구도 터치를 안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면. 주사는 제가 놔드릴게. 그렇죠. 그분보다는 약간 테니스 쪽에 가까운데, 테니스 치고 이런 거에 가까운데, 요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요즘에 사실 12월 달에 좀 다운되는 계절인데, 날씨도 춥고, 한 살 또 더 먹는다는 부담감에다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무슨 짓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안 짓는다고 하면 나는 뭘 할까?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하나 생각해봤어요. 이제 정책이랑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로봇 새 개발 사업에 엄청난 R&D 사업을 몰빵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물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로봇 새를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공기를 맑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업에 나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대략 한 42조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필터공장 써야 되겠는데요. 요 사업으로 아마 좀 많이 좀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진이 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요런 걸 또 놓치지 않습니다. 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지진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로봇 지렁이 사업에 또 52조를 들여가지고 또 이것도 해요. 지금까지 94조 쓰셨어요. 이거 엄청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나는 법적으로 조사만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다 합니다. 다 요거는 다 그 로봇 물고기 사업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돈 좀 벌겠구나. 요런 생각을 일단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 그 로봇 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만들기 어렵죠. 만들기도 어렵고 왜 로봇이 안 날아다녀 하면서 말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로봇 지렁이 사업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해요. 그게 땅속에 기어다닌다 지금.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있어요. 그것도 눈에 안 보이지. 요거는 왜 좋으냐면 해갖고 막 그 엄청나게 로켓 쏘잖아요. 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휘발유만 잔뜩 버놓고 발사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게 뭐 10조짜리 사업인데 불발됐습니다 하면서 한 5번 불발을 해요. 그럼 거기서도 좀 한 50조 또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찰로 땡기죠. 휘발유만 잔뜩 넣어놓으면 되고 근데 겉에 깡통만 어디서 포철에서 하나 해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겉에만 번들어하게 해가지고 쏘는 척하면서 그냥 중간에 터지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주 항공 사업에서도 한 좀 몇십 조를 또 해먹을 수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입은 어떻게 막으려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 다 장악해야지. 다 장악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로또 복권 사업에도 좀 관여를 해요. 요걸 뭐냐면. 뭔가 롤모델이 있으니까 방향이 확실하게.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로또 복권을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명씩 매번 내가 아는 사람을 당첨되게 하는 거예요. 번호를 미리 딱 꾹짝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한 주에 20억 당첨되잖아요. 20억. 한 달이면 대충 100억 됩니다. 4주 계산하면. 1년 딱 하면 그게 한 이제 1200억이에요. 근데 대통령 재임 기간이 5년이니까 이게 6천억짜리 사업입니다. 6천억짜리 사업. 용돈으로 괜찮네. 괜찮아요.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또 계획을 해놨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실 제 앞에 롤 모델 분은 이제 자원외교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이제 제가 더 미래지향적인 걸로 해서 아마존 공기 사업에 투자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공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게 공기가 오염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존에 있는 그 청정한 공기를 잘 보관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가 또 돈을 한 30조짜리를 또 투자를 해요.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공기만. 풍선입니까? 탱크입니까? 아마존 공기 사업에 또 해요. 근데 했어. 공개했는데 또 나중에 뭐라 그러면, 확인 좀 하자 그러면은 그때 또 공기 또 하면 되고 나중에 한번 까자 필요하다 쓰다 그러면 이제 너무 옛날 공기라서 다 버렸습니다 하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안 걸립니다. 아마존 공기 사업. 네. 누가 사람 많이 빌었네요. 그래서 롤 모델이 있으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능가하면 되니까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위험하다. 또 사고에 대비해서 만약에 있을 뭐 북한의 침공이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또 사막의 땅 사업. 사막을 많이 사요, 땅을. 예. 사가지고 만약에 우리 땅이 한반도 땅을 못 쓰게 됐을 경우 우리 모든 국민들을 거기 이주하는 걸로. 이주시키겠다 해서 사막의 지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막의 땅을 사는 그 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요것도 또 엄청나게 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서 빠지겠습니다. 요거 법적으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언론이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울 것 같아서. 지금 지하 도시. 그래서 지하 도시로 하는 거고. 포크레인을 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인천공항, 그 다음에 수도, 가스, 철도, 의료, 100% 민영화. 요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친척들한테 다 줄 거죠. 아니요, 이걸 왜냐면은 이건 알짜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수도만 좀. 예? 요거 넘겨주죠. 요런 거 몇 개 띄워주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100% 민영화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심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떡하냐? 약간의 대한민국의 금융 위기까지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야. 야, 이거 안 팔면 우리 돈 어떻게 되니? 하면서 명부를 만들어서 그때 싹 넘기는 거죠. 외국 기업들한테 다 넘겨. 예. 그러면은 아주 나라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이런 생각이 되게 지금, 이명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려고 할 때, 수사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풍자개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나라를 재산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풍자개그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언론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 되겠는데 싶은 게 많았을 것 나올 같은데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볼리비아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실제로 그 수도 물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들에 대한 착취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군부가 억압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계속 힘든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제 사실은 나도 이제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으로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가 야, 나라가 나의 수익 모델 사업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명하고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를 거래를 해요. 한 명하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갔어. 그럼 나한테 예를 들어서 50%든 몇 프로 떠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막냐면 국민들 한 4천만 명, 2천만 명들이 10,000원, 20,000원씩 내면 얼추 다 막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 몰빵으로 가져가고 막을 때는 n분의 1로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외국의 정유 회사, 우리나라 현대오일이나 그 S오일 같은 그 큰 정유 시설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고철로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철로 파는 비용이 드니까 그거를 1달러에 내놔요. 이게 매물로. 그러니까 1달러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지 국제법상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넘기지는 못해요.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그런 고철 매물은 1달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달러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제가 마차님을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그래서 그 회사가 1달러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차님 회사가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2조 원. 그래서
이조원 해서 좋아 실사하고 경제성 평가 해가지고 이조원 결제를 해줘. 그러면은 이조원이 된다는 거기 그 수익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성 회복을 위해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조원을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철은 고철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조원은 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이게 기본적인 패턴인 거죠. 요 아이템도 하나 추가 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런 거 아이디어 내면 바로 승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민정수석으로 내가 안 칩니다. 바로 이런 거 하면은. 야, 이건 너무 다큐로 나가는데요. 이게 다 실화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제가 이제 나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주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사업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좀 큰 거. 군비 관련된 거, 전투기 비행기사 하는 게 진짜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한 쪽은 사실은 북한을 대비하는 걸 많이 했어요. 또 북한 쪽으로 해갖고 더 땡길 게 없어. 어떻게 하냐. 이제 일보라고 얘기를 잘해요. 잘해서 야 독도 문제로 조금 시비 좀 걸어줘라. 그러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야 이제 일본을 좀 막아야겠다. 일본 쪽을 막기 위해서 전투기부터 해서 항공모함부터 또 다 사와요. 예. 네. 그 전쟁은 안 나. 아니, 그럴 거면은 전쟁은 차라리 안 내. 외계인 침공에 대비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마차님을 달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자꾸 거기서 미사일을 쏘라 그래. 그렇지. 그런 트렌드 것도 다. 좀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이 외계인이 공격한다고 이제 그 명목으로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막 수입하는 사오고 거죠. 예.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명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차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빨리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하기 좋은 게 이제 저축은행에서 건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그렇지. 이걸 엄청 돈을 땡겨요. 그 잠깐 정전시켜가지고 네. 은행 마비 만들고 그렇지. 농협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로또 사업할 때 원래 지금 로또 사업은 국민은행에서 하거든요. 그걸 농협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꿍짝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 전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 이제 로또 복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걸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어요. 요거는 좀 독한데 너무 독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약을 하나 개발해요. 갖고 내가 어떤 의료 관련된 회사를 하나 차려. 눈 커지는 약?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면 뭐 발기부전? 아니. 뭐 어떤? 전염병을 퍼뜨려요. 아. 이거 너무 독해서 사실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한 사람들 건데. 눈이 작아지는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야 돼, 거기서. 연가시죠? 그렇죠. 연가시 같은 영화로 나왔잖아요. 요 사업은 근데 너무 이게 좀 잔인한데. 아니 어쨌든. 전 정권에서 한번 써먹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왜 자꾸 낙타유 먹어가지고 일부러 낙타유 먹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소프트하게 한 거고 나는 요렇게까지 가죠. 그다음에 한강 밑에 해저 도시 사업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이 보이는 집도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강 밑에다가 바다 속의 도시, 그 강 속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위를 보게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 또 사업한다고 하면서 또 건설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비 오고 뻘물 들이치면 진짜 아무이겠네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해 중간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뻘물 거르는 사업을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뻘물 거르는 사업 하고.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뻘물 관리 사업 해갖고 또 돈 들어가고. 그렇죠. 유지비 다 하고. 그건 절 주세요. 예.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요거가 센데, 이 가상화폐 사업. 야, 요게 대박이더라고요. 이거 괜찮네요, 가상화폐 사업. 요거 그냥 제일 대박이더라고요. 주위에 산 사람 있어요. 요즘 계속 난리잖아요, 뉴스에서. 나 요즘 깜짝 놀라가지고. 저 거래소 시켜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소에. 네.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오늘 프로그램 하러 갔는데, 그 작가분 한 명이 자기 친구가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돼 있는지 아세요? 얼마요?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지금 6억이 돼 있어요. 놀랬죠? 몇 개를 샀는데. 그 사고 팔고 계속 했는데 6억이 돼.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도 보면서도. 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주말에 분명히 40% 떨어져서 폭락입니다. 근데 또 막 30%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뛰는데 이거 진짜 사고 팔고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될 수도 있나? 요런 생각이 들면서, 가상화폐를 하나 해야겠다. 이분들은 무슨 수학 어려운 문제를 막 채굴 해가지고 그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과학 어려운 문제를 해가지고 이걸 채굴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상화폐로 또 뿌리고. 그러니까 제가 거래소 시켜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거래 과정이 복잡할수록 네. 중개인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박을 하는 사람보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하실 거면 거래소는 적어주세요 이거죠.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넘겨도 제가 50% 떼드릴게요. 아이디어 많이 내니까 그 정도. 쿨. 네, 그리고 내가 가만 보니까 이런 거를 아까 오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지하철에서 막 생각 중고 있는데, 야 이거 다 하고 이거 돈 다 들어오는 거 생각해 보니까는 테니스를 많이 쳐야겠다. 이거 뭐 건강 관리해? 테니스. 야 이거 막 얘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 돈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와 돼. 이거 건강해야겠구나. 이거 다 쓰려면은 개수육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몸 관리를 많이 해야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쫙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언론이랑 많은 것들이 장악이 되면은 가능하겠구나. 이거 진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독한 사람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한순간에 대한민국도 날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날아갈 뻔 하다가 정말 직전에 막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사실 오늘 좀 교훈이 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라면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라면 얘기도 막 뭐 그분도 옛날에는 라면 많이 먹었을 거예요. 라면 많이 먹으면서 아직도 배고프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뭔가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라면 하니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네. 뭐 그분 구치소에서 사식으로 다시 라면 먹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